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전에 학회 같은데 이제 논문을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분야가 나는 어느 분야를 쓰겠다. 인사부터 인사 조직, 재무, 마케팅. 그 기업의 일반적인 활동들 보면은 뭐 제조업체든 유통 서비스 업체든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어떤 원자료들을 구매해서 또 기술 개발을 해서 그거를 제조를 하고 또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이 활동들을 주로 주 활동이라고 해요. 주 활동 또는 보는 주 활동 또는 본원적 활동. 기업 고유의 이제 본원적 활동이라고 해요. 또 그 반면에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한다든지 또는 재무 지원을 한다든지 인사를 지원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주로 부수적 활동이라고 해요. 부수적 활동 또는 지원 활동. 그래서 이렇게 살펴봐도 괜찮고요. 또 이렇게 살펴봐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살펴봐도 괜찮고 나는 관심 있는 게 뭔지 나는 어느 전문가인지 구매 전문가인지 제조 전문가인지 마케팅 전문가인지 유통 전문가인지 서비스 전문가인지 아니면은 이게 주 활동이라고 그랬죠. 본원적 활동 또는 그 밑에 부수적인 활동. 나는 기획통이야 아니면 재무통이야 인사통이야 관리통이야 아니면 전략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한 이후 그리고 나서 이와 또 창업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테마라서 독립적인 분야로 저도 많이들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박사과정에 변정영학과의 박사과정 학생들 중에서도 창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 나는 박 무슨 박사, 김 무슨 박사, 이 무슨 박사, 장 무슨 박사 했을 때 나는 어느 분야로 좀 이게 전문가로 취급을 받고 싶은지 또 최근에 사실은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일반적인 최근에 이제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 수원인가요, 안양인가요, 총장으로 간 친구도 있어요. 박노준이라고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 선수. 옛날 아시죠? 설린산고 때 박노준 김건우인가요? 김건우인가요? 하여튼 한때 설린산고 출신으로서 되게 활약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가 박사를 우리 학교에서 받았어요. 벤처 경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분야는 뭐였냐면은 그냥 야구관에 대해서 했어요. 그때 당시 9개 구단인가 8개 구단인가 비교 분석하고 이랬던 그거 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 야구는 어디 들어가요? 야구 관련해가지고 구단 간 경쟁력 분석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결국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우석대학교 아시죠? 전주 우석대학교 교수를 좀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경영학과와 스포츠 쪽 관련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최근에는 이제 우리 쪽 같은 경우는 문화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 논문 중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창업에 관한 인식 같은 것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창업에 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나 굉장히 제한적인 이유가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주인공들이 전부 다 또 대부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SBS인가 어딘가 MBC인가 어딘가 보니까 드라마가 열 몇 개 하는 드라마 중에서 그 중에 11개인가가 주인공이 변호사예요. 그 중에 또 몇 개가 의사면은 그러면 도대체 드라마 한 15개 정도 드라마를 한 방송국에서 하는 거에 대부분의 주인공이 그렇게 전문직으로 제안을 해버리면은 젊은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은 다 우리 아들을 뭘 시키고 싶어 하겠어요? 의사 아니면 전부 다 변호사 시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손은 누가 먹여요? 이 나라는 누가 먹여 살려요? 대부분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변호사는 못 먹여 살려요. 싸웠을 때 누가 이기는 파이가 늘어나질 않아요. 국가가 경쟁력이 생기고 국가가 돈이 생기려면은 국가 전체에 생산력이 늘어나고 서비스의 파워가 늘어나고
파워가 늘어나서 우리나라 물건을 파는 게 많아지고 선호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BTS 만약에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가수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OSMU OSMU라고 해요. One Source Multi User라고 해요. 하나의 공연을 딱 하면은 하나의 공연으로 생겨서 하나의 공연은 하나예요. 유저는 뭐예요? 여러 가지로 One Source인데 One Source 그냥 콘서트 한번 딱 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멀티 유저를 시키는 거죠. 음반도 만들고 뭐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또 흔히 많이 하는 뭐 요즘에 여기저기도 띄우고 뭐 앱도 만들고 그다음에 캐릭터 상품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그러면은 BTS 하는 친구들이 하나에 만들었을 때 그 한 공연으로 인해서 파급력은 뭐가 되는 거죠? 공연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들, 글로벌 계약하는 사람들, 또 호텔이며 의상이며 헤어며 각종 상품들도 같이 팔려요. 이 친구들이 입었던 옷, 신발, 이 친구들이 사용했던 핸드폰, 안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패션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팔려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임팩이라든지 그래서 뭐 이 친구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내년이나 그 다음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시가총액만 3조 이상 보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큰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지금 5천억 정도 되는데 거의 그보다 서너 배 이상의 지금 시가총액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창업을 안 할까 했으니 봤더니 창업이라는 테마인데 실제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드라마. 드라마 주인공들이 자꾸 특정한 직업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잠재적인 창업가들이 포텐셜 엔터프레너들이 창업에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창업에 관심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한 나라의 문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 가지 테마 중에 줘서 문화라는 테마를 잠깐 같이 잡고 얘기하면은 문화 산업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문화의 하나의 산업도 잠깐 얘기해. BTS 같은 문화의 산업도 있고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이 유행하고 나서 한국의 제품이 얼마나 많이 중국에 팔렸는지 몰라요. 전 세계 또 다른 나라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문화 산업도 있지만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시죠. 1997년에 8월에 대한항공이 괌에서 추락했어요. 괌에서. 그래서 괌에서 추락하고 나서 사실은 많은 연구들을 이거와 관련된 연구들도 있었는데 특히나 아웃라이어에서 이거에 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비행기 추락이 담긴 소토픽이 뭐예요? 아웃라이어 중에서 소토픽이 뭐였냐면은 비행기 추락이 담긴 문화적 비밀이었어요. 제가 아웃라이어를 추천했는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1997년에 대한항공기가 괌에서 격추를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요. 괌에서 실제로는 비행기 활주로인 줄 알고 이게 거의 했는데 보니까 활주로가 아닌 거죠. 실제로는 활주로는 그 다음 산을 넘어가야 활주로인데 활주로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려가다가 아니네 해서 다시 올라가다가 추락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석에는 블랙박스의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봐서는 핵심 내용은 비행기를 여기에 넘어가라는 활주로 신호하고 비행장을 안내하는 중간 그 신호하고 착각을 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추락했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부기장과 기장과의 대화하는 게 나와요. 근데 뭐냐면은 부기장은 뭐라고 느꼈냐면 이게 아닌데라고 했는데 기장이 아직 여기가 아니고 다음입니다라고 바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전달을 못해요. 머뭇머뭇하고 위에 상사한테 얘기를 해요. 조종관은 누가 잡고 있는지 조종관은 기장이 잡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부기장은 뭐 하는 거죠? 부기장은 쳐다보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의사전달을 소통을 좀 못해요. 실제로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기장과 부기장의 소통의 문제가 이 비행기 추락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소통의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적 문화예요.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완곡하게 얘기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을 잘 못해요. 비슷한 사례가 같이 나타나는데 남미의 비행기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에비앙카 50이라는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연료가 다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착륙 허가를 못 얻어가지고 비행기 연료가 거의 다 떨어져 나가는데 기장과 부기장이 서로 느끼는 게 달라요. 기장은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기장은 큰일 났어. 만약에 비행기가 다 떨어지지 않으면 부기장이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기장님한테 기장님 다 떨어졌으니까 빨리 비상 착륙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했으면은 기장이 어떻게 했어요? 거의 강제로라도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연료가 다 떨어질 동안에 부기장은 옆에서 기장님 연료가 다 떨어졌으면 얘기를 직접 전달을 못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연료 부족으로 추락을 해요. 착륙 허가를 못 받고 비행기 활주로 상공을 몇 바퀴 돌면서 추락을 해버린다니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핵심이 대한항공하고 비슷해요. 이게 뭐였어요? 이게 문화적인 거죠. 그 한 나라 사람들의 특성. 그래서 사실은 문화도 특정한 기업들이나 특정한 나라의 사람들의 어떤 기업의 습성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 하는 쪽의 논문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문화 쪽에서 보면은 아웃라이어 책 같은 데 보면은 그 앞이 훨씬 더 좀 충격적이에요. 켄터키주 할랄이라는 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데 할랄이라는 마을에서는 미국의 이민 온 특히 이제 스페인 계열 말을 주로 목축을 하는 쪽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이민 온 그런 마을인데 도박하다가 총격전을 벌여요. 우리 또 도박하는 영화가 있었죠? 밑장빼기 나오고 하듯이 그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사소하게 이제 이게 이웃 마을끼리 두 집안에서 왔다 갔다 이제 이 폭하겠죠. 폭하고 도박하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 중에 한 과정들 보면은 아들이 총에 맞았어요. 그 총에 맞은 아들을 누가 보냐면 엄마가 봐요.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엄마가 여러분이 만약 우리 아들이 총에 맞았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총에 맞았어요. 피를 질질 흘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들한테 가서 어떡할 거예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들이라면은, 여러분이 아빠라면은 아마 비상 거의 울부짖으면서 거의 치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딱 한마디가 있어요. 남자답게 죽으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총을 딱 겨눠서 죽었어요. 총에 맞은 아들을 바라보고 나서 엄마가 한 얘기는 부상당한 아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징징거리지 말고 남자답게 죽으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기업의 여러 토픽들을 얘기하면서 특이한 것들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외국 기업이 왜 그랬을까 이랬는데 그 기업에서는 그게 관행이고 그게 당연한 건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자본주의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외국 애들은. 연봉 같은 것도 우리는 신입 직원 중에서 얼마 줄 거예요? 하고 물어보고 들어가는 직원이 없어요.
외국에는 똑같은 신입직원도 연봉이 다 달라요. 아니, 같은 해 졸업해서 같은 입사, 삼성에 같이 만약에 500명 입사하면 월급이 똑같거든요. 외국은 다 달라요. 심지어는 외국계 회사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 번째 직원의 채용 계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네 연봉을 유출하면 해고 사유예요. 내가 얼마 받는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순간에 그 친구는 해고 사유, 만약 그거를 갖다 경영진에서 알았다 그러면 바로 해고시거든요.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얘기해보면은 돈에 관해서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더 달라. 물건 가격 협상 때도 마찬가지. 이게 모든 게 이런 게 연결이 되고. 감추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항상 돈에 관해서 저는 돈을 그 정도 월급을 더 받아야 됩니다. 덜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일을 못합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입사도 하기 전에 돈을 너무 밝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도 마찬가지지만 돈은 악마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정당한 일을 하고 이 대가는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문화를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회사 내에서도 조직 내에서도 직장들의 유니폼을 입히는 게 나을까요? 안 입히는 게 나을까요? 양복을 입는 게 나을까요? 안 입는 게 나을까요? 근무 시간을 9 to 5, 아침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라고 그런 게 나을까요? 네 맘대로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야, 그냥 일주일에 40시간 네 맘대로 알아서 일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자, 포스트 코로나 연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상당히 많은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거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조업체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소비도 안 되고. 근데 상당히 많은 회사들은 지금 뭐냐면은 코로나 전과 후가 회사의 실제로 매출액이라든지 회사의 성과 차이가 2, 3%밖에 안 난대요. 직원들이 다 재택근무와 회사 와서 출근하는 거에 성과 차이가 거의 안 난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2만 명 되는 회사가 출근을 다 하지 말고 집에서 근무해요. 근데 성과는 거의 비슷해요. 2만 명이 똑같이 출근해가지고 여기저기 하는 거랑 야, 컴퓨터 노트북 하나씩 들고 가서 집에서 다 일해. 그런 필요한 일은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해. 회의는 이렇게 해. 했는데 성과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면은 향후에 기존의 오피스는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임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임팩이 있을까요?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뭘 예측했냐면요. 미국하고 인도하고 시간이 딱 12시간이 차이 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퇴근을 딱 하면서 업무를 인도로 딱 돌려놓는 거죠. 그때부터 인도는 시작이에요. 미국이 5시, 6시 퇴근하는 사이에 인도는 8시, 9시에 출근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 미국 업체에서 관광업체라든지 숙박업소 같은 거 예약업체라든지 항공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예약을 하면은 관련돼서 전화기 들어가지고 상담하면 누가 상담을 받아주는 거예요? 인도는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이 중에서 2억 명이 영어가 유창해요. 영국 식민지여가지고 원래 영어가 좀 돼 있는 데다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미국 인구만큼이나 돼요. 그러면은
미국에 관련된 미국 뭐 트래블러스라든지 상당히 많은 숙박업소라든지 기타 여행업소 같은 거라든지 호텔 예약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퇴근 딱 하면서 기타 업무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인도 직원들이 받으면서 딱 연결을 하는 거죠. 또 인도가 퇴근하면서 미국으로 연결하는 거고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실험을 한번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생긴 이후에 특히 우리나라 현황을 보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재택근무를 했어요. 네이버, 카카오, SK이노베이션 등등 제가 아는 업체만 해도 몇 개 업체들이 해가지고 최근에 물어봤어요. 최근에 이제 논의들 하고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다예요.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만약에 이런 상태가 현실화되고 포스트 코로나가 만약에 계속해서 코로나라는 게 계속해서 자주 오고 코로나 비슷한 병이 또 돈다 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성과 차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비대면이면서도 성과를 더 많이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성과가 거의 없다는 거는 성과가 더 높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높다는 거하고 똑같으냐면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사무실과 관련된 비용이 다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실 비용이 나중에 추후에 지금은 갑자기 생겼으면 니네 집에서 근무하지만 만약에 원래 그냥 사무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뚝 떨어지고 직원들의 월급을 높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기업의 성과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여파로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한국의 부동산은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피스 같은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없어져요. 옛날에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콜택시 같은 게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기 받고 나갔는데 지금 뭐예요? 그 핸드폰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콜 캐치해가지고 뭐 삼호물산이다, 강남역이다, 뭐 명동이다, 을지로다 콜 캐치를 한다 그래요. 그 근처에 이런 이용자가 있으니까 이런 대리운전 기사가 있으니까 이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면 네, 제가 200m 근처에 있는데 달려가겠습니다. 전화로 캐치해서 가는 거죠.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의 그냥 뭐가 되는 거죠? 사무실은 공간이 다 필요 없는 거죠. 공간은 어디서 공간인 거죠? 모바일 상의 공간, 인터넷 상의 공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새로 나오는 분야는 기존의 만약에 사무실과 관련된 기존의 시설과 관련된 논문들이 거의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어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논문을 썼던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쓰셨어요.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으로 뭐 굉장히 학구파여가지고 굉장히 논문도 잘 쓰고 썼는데 뭐에 대해서 쓰면 저축은행 관해 썼어요. 저축은행 이용 의도. 저축은행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정한 저축은행들을 네가 왜 이용하고 은행 대신에 왜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등등 관련해서 논문을 썼는데 2008년인가요? 저축은행 사태 등등등 발생하면서 저축은행들이 더 통폐합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몇 개로 통합되고 대부분 사실상 솔로몬 저축은행부터 상당히 사실상 부도가 그분이 솔로몬 저축은행 감사였는데 저축은행으로 막 하게 되면 저축은행 한 10년 이상 근무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분이 저축은행 그냥 사표 내고 그다음 난 저축은행 얘기만 들어도 그냥 진례하고 스스로 업계를 완전히 떠났어요. 논문은 뭘로 썼어요? 저축은행.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논문의 토픽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만약에 최근에 떠는 쪽으로 쓰지 않고 다른 걸 썼으면은, 저축은행이 아니고 다른 걸 썼으면은 굉장히 활용할 게 많은데, 적어도 박사 논문 자체는 활용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제를 제가 미리 경영학 특수 논제를 미리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는 논문이나 논제는 우선 분야나 논제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 분야가 뜰 것 같아서 난 쓸게요. 근데 나는 과거와 현재 이거와 전혀 관계없어. 그러면 데이터는 어떻게 설명하며 여러분이 석사 박사는 이걸로 땄는데 전문가 인정을 받기 어려워요. 그 쓰는 박사 논문이라는 분야나 토픽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이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것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제가 다시 조금 전에 썼던
탑픽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다음 시간까지 얘기를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